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4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확인되지 않는 루머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하이닉스가 사실은 3사 중에서 엔비디아한테 HBM4의 샘플을 제일 먼저 보냈거든요. 그렇죠. 어느 쪽이 먼저 테스트 통과를 해서 일단 초도 물량을 양산 물량을 수주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마이크론이 갑자기 대체자로서 부각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뇌피셜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가격 협상 이슈예요. 사실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본다면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마이크론이 만약에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다면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삼성전자가 백홀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대체제가 하나 등장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급하지 않은 카드가 돼버린 거예요. 올해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홍콩과 중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대체제로서 오히려 올라갔는데 내년 그 AI 전체 조정받을 때는 이게 말해도 입이 아픈 게 SK 하이닉스야 HBM 쪽으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누른 지는 좀 됐고 역시 2분기에도 디램 시장에서는 1등을 찍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요즘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번 1분기 때 이제 SK 하이닉스가 1분기 때 이게 지금 안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안에서 저희가 띄워준다고 합니다. 예. 예, 1분기 때 사실은 처음으로 SK 하이닉스가 D랑 시장 점유율에서 이제 하이닉스가 1위를 했다는 것도 예.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고 이제 그거 이게 일시적인 거냐 이제 이렇게 계속 하이닉스가 갈 거 왕자를 누릴 것이냐라는 것들은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2분기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표 보시는 것처럼 2분기에도 역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6%포인트 정도 시장 점유율에서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이게 물론 뭐 지속될지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게 지금 HBM의 효과가 지금 많이 반영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네. 당분간은 HBM이 전체 메모리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 추이는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HBM을 대체할 만한 다른 제품은 지금 수요가 싹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전자 전체 생산 그 캐파라고 하죠. 네. 우리가 보통 생산 능력이 하이닉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제품들의 판매가 이제 호조를 보이기 시작하면 다시 이제 이거 매출 기준이니까 이익 기준이 아니라 매출 기준에서 삼성전자 언제든지 다시 1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올 3, 4분기 안에 그 반전이 일어난다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에도 조금은 좀 긍정적인 시간이 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3분기, 4분기에도 이게 고착화되는 것 같이 보이면 네. HBM의 납품 여부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현재 기술력에 대한 네. 의구심들이 좀 더 증폭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근데 솔직히 3, 4분기에 대해서도 중립적으로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삼성전자가 HBM3E를 개발한 다음에 고객사까지 다 확보하지 않는 이상 올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D램 부분에서 다시 잡고 역전하기는 쉽지는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양사가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지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매출 기준이라고 제가 이제 강조를 했던 게 이익하고는 좀 다른 네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HBM의 성장세라는 것들은 이제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제 픽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고객의 주문이 먼저 있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HBM이 갑자기 더 판매가 늘어나지는 않을 거고 네. 그런데 HBM을 제외한 제품들이 만약에 수요가 좋아진다면 3, 4분기가 보통 성수기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뭐 HBM을 그러니까 AI를 제외하더라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D램과 낸드가 들어간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보통은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내지 뭐 졸업 시즌 앞에서 이제 물량들을 재고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이 판매돼서 보통 반도체 성수기를 3분기부터 4분기까지를 잡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효과를 말씀드린 거라서 HBM에서 역전은 어렵다고 보는데 HBM의 매출 비중이 아직 50%가 넘지 않다 보니 다른 제품들의 판매가 만약 호조로 보이면 볼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다시 역전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만약에 이게 영업이익으로 우리가 좀 예. 이익단으로 가면은 뭐 올해 안에는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 저는 매출로도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다른 제품 그러니까 뭐 휴대폰 쪽으로도 단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율로 따지는 게 맞는데 그래서 HBM은 제가 볼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하이닉스가 가장 높을 텐데 네. 하이닉스의 HBM 마진율을 딱 발표하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 가지 수치로 유출을 해보면 네.
65%는 최소한 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어마어마한 거죠, 제조업에서. 그러면 심지어는 SK 하이닉스조차도 디램 1위인 하이닉스조차도 HBM을 제외한 제품의 그런 마진율이 얼마나 될 거냐. 합산 점유 그 마진율이 지난번에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42%가 조금 안 나왔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다른 제품들은 20%도 훨씬 안 된다는 얘기예요. 10% 넘으면 선방했다고 볼 네네. 정도라서 그래서 사실은 영업이익단으로 보면은 아무리 삼성전자가 좋은 호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올해 왕자는 무조건 하이닉스인데 이제 매출 기준은 사실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러게요. 이런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실적 측면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왜 여태껏 HBM3E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소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제가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은 했었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뉴스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여지껏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HBM3E잖아요. 5세대. 지금 사실은 주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그거를 삼성전자가 못 파는 건 아니에요. 네. 단지 엔비디아라는 가장 중요한 고객한테 그렇죠. 팔지 못한다라는 네.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AMD를 이미 작년부터 판매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조금씩 물량들을 사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 작년 말에는 한 40% 가까이 됐었는데 네. 올해 1분기에 17%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시장 지배력 자체도 완전히 이제 그럼요. 빼앗겼다는 얘기고 우리가 만년 3위라고 생각했던 미국 마이크론이 HBM 시장에서 네. 전체 디램이 아니라 HB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21%를 기록했어요. 지난 분기에. 그 얘기는 이제 2위 자리도 완전히 뺏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서 네. 이게 사실은 우려 포인트인 거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의 본격적인 납품 못하는 게 가장 크겠죠. 왜냐하면 HBM의 가장 고사양 제품을 제일 많이 사는 회사는 아무래도 엔비디아일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가 아마 엔비디아의 5세대만 놓고 보면 거의 8, 90%의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을까. 예. 물론 시장 전체를 보면 60% 초반대 정도이지만 근데 그 시장은 거의 아예 그냥 못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사양 칩에만 일부 들어왔잖아요. 네. H20 같은데 네. 근데 현재 H20이 올해 들어서 중국에 판매 금지가 된 상태. 네. 그 얘기는 삼성전자 그래서 HBM 시장 점유율이 뚝 떨어진 거죠. 네. 그나마 중국 가는 제품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있었던 것들이 미국의 전제로 인해서 그것마저도 끊긴 상황이 돼 보니까 17%도 사실은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네. H20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공급이 가능한 상황. H20은 사실 이제 곧 단종 수순을 밟을 것 맞아요.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공백이 커질 것 같아요. 공백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게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20을 대체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이제 제품을 내놓아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네임이 계속 바뀌어요. 처음에는 H20이 그러니까 블랙웰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호퍼칩은 아니다. 그래서 B20 얘기가 나왔다. 좀 이따 B40 얘기 나왔다. B30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양을 낮춰야 되는데 낮은 사양은 이제 중국에서 안 사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우리도 만들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절묘한 포인트가 어딘지를 지금 양쪽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엔비디아 입장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아직 최종 스펙을 결정 못한 거예요. 중국산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H20은 이미 못 팔고 있고 다음 중국에 가야 될 제품이 아니 확정 자체 안 낸 거예요. 스펙 자체가. 네. 이 공백이 커질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디램 업체는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는 그러겠죠. 거죠. 네. 그러니까 스펙도 양쪽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군요. 그것도 첨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은 뭐 H20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안 쓰겠다고 했을 때 보안 이슈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누가 봐도 그거는 그냥 핑계거리인 거잖아요. 예. 네. 원하는 거는 그거보단 좀 더 높은 사양을 내놔라라는 게 사실은 원래 하고 싶은 얘기였을 겁니다. 사실 뭐 그거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항상 어깃장 놓고 싶을 때 보안 핑계 대고 항상 그래서 미국도 늘 써먹는 맞습니다. 레퍼토리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니까 이제 이렇게 보안 이슈로 뉴스가 나와도 우리 투자자분들도 다 이제 이해하실 그쪽으로는 거예요. 예, 해석을 하실 거라고 원래 무슨 보고. 뜻이겠구나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창 삼성전자가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엔비디아 향으로 HBM4로 아예 그냥 빨리 전환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HBM4 쪽으로 조기 양산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뿐더러 갑자기 지금 들려오는 뉴스로는 뭐 아주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수주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간간히 나오더라고요. 좀 HBM4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양상 보고 계십니까? 확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마이크론이 먼저 물량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최근에 나왔던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하이닉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사실은 3사 중에서 엔비디아한테 HBM4의 샘플을 제일 먼저 보냈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3월 달에.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 그보다 한 두세 달 정도 뒤고 삼성전자도 뭐 주요 고객사에 보냈다고 했는데 엔비디아 이름을 언급하진 않아서 네. 그 부분은 진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사실상 이제 직접 본인들이 얘기를 하기도 했고 언론도 해외에서 외신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확실하게 이제 테스트 중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어느 쪽이 먼저 테스트 통과를 해서 일단 초도 물량을 양산 물량을 수주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완전 박사님 뇌피셜 여쭤보는 뇌피셜로. 건데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9월일 수 있다. 아 이건 너무 빠르다. 내년 1분기다. 뭐 이런 설왕설래가 좀 있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왜 마이크론이 갑자기 그 대체자로서 부각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네. 이제 뇌피셜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네. 가격 이슈, 협상 이슈예요. 가격 협상. HBM3E에서 HBM4로 가면서 엔비디아가 얘기한 거예요. 네. 진수랑 하이닉스 쪽에서 가격을 한 30에서 50% 정도 인상해서 네. 달라고 네. 납품을 하겠다고 했고, 근데 마이크론은 가격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 가격이 아마 마이크론은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금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러면 분명히 본인들의 마진을 낮추면서도 가격을 낮게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훨씬 싸게 했을 거라는 거죠. 얘기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이크론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비즈니스 영역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진짜 물량을 하이닉스가 쓰고 싶지만 어떻게든지 하이닉스를 조금 더 저가로 가격을 낮춰서 하기 위해서 네. 먼저 마이크론을 조금 사면서 아하.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만약에 더 깎아주지 않으면 마이크론 물량을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어라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에 퀄테스트 통과했더라도 네. 최종적인 이제 수주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는 가격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이크론도 합류하면 공급처 다변화되니까 좋고 또 그러면 가격 어떤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으니까 좋고 지금도 아마 판가가 같은 상류에 대해서 하이닉스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굳이 인하하지 않더라도 네. 마이크론 걸 쓰면 좀 더 싸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게 이제 1위 업체와 2위 업체의 그 시장에서의 위상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마이크론 어떻게든지 지렛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이 틈에서 어떻게 좀 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확인하지 않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HBM4 6세대 제품을 과연 여러 고객한테 이제 샘플을 보냈는데 네. 그 고객 중에 엔비디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를 일단 우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제로서 주요 고객사 하면서 엔비디아를 빠뜨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니까 네. 보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고민이 그거잖아요. 5세대도 퀄 테스트 통과를 못 했는데 6세대는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반반인 거잖아요. 네. 5세대는 뭐 문제가 있었을 때 많은 것들을 개량한 게 6세대에 적용을 했을 테니까 6세대에서 좋은 소식이 빨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고 부정적인 건 결국에는 5세대 연장이 6세대일 텐데 크게 변화하는 게 없을 텐데 아직은 그렇게 됐을 때에 과연 5세대가 잘 안 나오는데 6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제 공정 마인드 가진 사람들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약간 뭐랄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을 하느냐 기술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기대치들이 좀 많이 틀리다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아무래도 무게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만약에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하이닉스와 가격 협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도 삼성전자가 빨리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유리하죠. 근데 지금 대체제가 하나 등장을 해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물량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아진 상황, 판매 물량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급하지 않은 카드가 돼버린 거예요. 퀄 테스트 통과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뭔가 베네핏을 줄 이유는 없는 거고 철저한 기준 하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퀄리티가 나와줘야 하이닉스만큼이 나와줘야지만 오케이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보면은 기술적인 이슈가 완벽하게 만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 이게 약간 정치 역학적, 경영 역학적인 이유 때문에 빨리 퀄 테스트 통과시킬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 낮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도 따라가야 되고 그거 넘더라도 수율도 맞춰야 되고 삼성전자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수율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 17%잖아요. 1분기만 하더라도 HBM을. 네. 근데 어떻게 영업이익이 하이닉스의 10분의 1도 안 될까? 그 얘기는 HBM조차도 마진율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HBM에서 과연 흑자를 낼 수 있는지조차도 우리가 퀘스천이 상황인 거죠. 수율이 안 좋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무조건 HBM을 납품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투자자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납품을 하면 어떤 답답한 삼성전자 주가에 잠깐의 물꼬는 될 수 있겠으나 이게 또 실적에 반영되는 폭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매출 1위를 다시 차지하는 거는 가능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가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앞서는 거는 단기간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참. 왜냐하면 파운더에서 일단 깎아먹는 것도 많이 그렇죠. 있고. 네. 파운드리 잠시 후에 한번 그럴까요? 처참한 점유율에 예.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그러면 앞에 얘기해 주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반기 메모리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나 또 가격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도 사실 가격 전략 뭐 제가 직접 이제 고객들 만나지는 않지만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에 예, 전망치가 나왔었는데 보니까 3분기에도 여전히 가격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일단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향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제 그 상승 폭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1, 2분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라는 사람이 있고 상승은 하지만 이제 그렇게 폭발적인 상승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저의 보는 관점은 수요가 좋아야지 결국에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수요가 좋다라고 하고 가격이 최근에 가장 빠르게 오른 제품이 뭐냐면 DDR4 PC용 범용 제품이에요. 네. 왜 그럼 얘는 가격이 올랐을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단종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만들기 때문에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 현상이 와버린 거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로컬 기업들이 대체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공장의 사이즈라는 게 한국 기업들은 훨씬 작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떠난 자리를 완전히 그 공급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PC용 DDR4는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한 게 맞고요. 네. 그런데 다른 제품, 예를 들어서 모바일 제품 같은 경우 여전히 작년 현재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있어요. 서버용은 그래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AI가 결국엔 서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품군별로 사실은 상황은 많이 틀려서 결국엔 이익을 내줄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결국엔 서버 쪽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가는 게 HBM도 궁극적으로는 그리로 가기 위한 제품이고 기업용 서버용 D램도 결국엔 그리로 가는 제품이라 기업용 서버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다른 제품, 그러니까 B2C로 가는 제품들은 지금 사실상은 그렇게 마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 울트라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개념 자체가 좀 생소해서 설명도 해주셔야 될 뿐더러 꿈의 메모리라고 평가를 받던데 과연 이게 또 어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울트라램에 대해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의외로 이게 영국의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거잖아요. 네, 미국도 아니고 연구소에서, 이스라엘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맞아요. 예상치 못했던 곳이 너무 많이 지났네. 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사실은 애널리스트 이전에는 사실 엔지니어였었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기술을 좀 평가를 해봤어요. 구조들을 좀 해봤는데 그 구조를 봤을 때 결국에는 가장 큰 차이는 실리콘 웨이퍼 기판을 쓰지 않고 화물 반도체 기판을 썼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원리는 낸드 플래시 원리와 같았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원리는 낸드 플래시의 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결국에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낸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자 D램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인들은 주장을 하는데 네. D램을 대체하려면은 속도가 1000배가 빨라져야 돼요. 네. D램이 낸드보다 1000배 빠르거든요. 쓰기 네, 속도가. 네. 그런데 낸드의 원리에서 아무리 빨라져도 1000배가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속도가. 제가 볼 때 많이 빨라지면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0년 전에 인텔과 마이크론이 합작을 해서 옵테인 메모리라는 걸 개발한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사실 그때도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낸드와 디램을 하나로 묶어서 이거 하나로 양쪽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속도가 한 5배에서 7배 정도 빨라졌었는데 가격이 물론 비싸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야심차게 내놨던 옵테인 메모리가 순식간에 단종됐습니다. 고객들이 쓰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화물 반도체까지 썼다 그러면 가격이 훨씬 비싸질 거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조금 빨라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집적을 시키는 거, 약간 집적도를 높이는 데도 유리하긴 해요. 화물 반도체를 쓰게 되면 집적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 같은 웨이퍼 사이즈에서 용량이 좀 더 커지고 빨라질 수 있다. 뭐 5배에서 10배 정도. 근데 가격은 2~3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자, 낸드를 대체하는데 고성능 낸드인데 그게 현재 그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SSD 들어간 낸드를 대체할 수 있을까? 고객들은 결국에 물량이 되게 되면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고성능이 필요하지만 비싸도 되는 니치 마켓을 형성하는 정도일 거라고 보고 있고 속도로는 낸드 기반이기 때문에 결국 D램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낸드 대체는 아예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저 울트라램 개념 자체가 저 생소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문과 인간이 해석하고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운 개념을 알려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면 인디움 비소 안티몬 화물 반도체에서 양자 우물을 형성해서 전자를 가두는 방식으로 뭐 데이터를 저장한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 자체가 전 이게 안 와닿아서 좀 단순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너무 기술적인 얘기가 될까봐 사실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러면은 낸드의 원리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낸드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이제 D램은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낸드라는 게 따로 저장하는 장치가 없어요. D램에는 커패시터라고 해서 저장하는 전화를 저장하는 게 있는데 낸드는 우리가 보통 게이트라고 해서 트랜지스터는 우리 많이 익숙하잖아요. 트랜지스터 결국 스위치인데 그 스위치를 온오프 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게이트라는 게 있는 건데 게이트 내에 인슐레이션, 그러니까 비정질 물질 여기다가 절연 물질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압을 높게 걸어주면 밑에 있었던 전자를 트랩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낸드의 원리인데 똑같은 거예요. 결국엔 전자를 걷다가 집어넣어서 트랩시키는 원리 똑같은 거예요. 고전압을 걸어가지고. 아 그것 때문에 효율 높아지고 전원 꺼져도 그렇죠. 그래서 비유의 발성이 되는 거라 그래서 느린 거예요. 굉장히 고전압을 걸어줘야 되고 그 이동시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D램만큼 빨라질 수가 없는 건데 화물 반도체를 쓰게 되면은 전자 이동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잃어버리는 전류, 누설 전류를 하는 게 그런 게 없어지니까 좀 더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결국에는 D램과는 전혀 다른 원리인 거죠. 그러면 D램이랑 낸드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건 너무 그거는 사실은 이제 본인들의 사실 프로퍼간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사실은 지난 한 50년, 60년 동안 D램과 낸드를 대체할 만한 메모리 연구는 수없이 많이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저도 연구했던 것도 있고 FRAM이라는 것도 있고 MRAM이라는 것도 REM이라는 것도 있고 PRAM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을 텐데 근데 50년, 60년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D램과 낸드를 대체하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요원한 일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그 중에 하나를 대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낸드를 대체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D램을 대체하기에는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온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는 만약에 정말 D램과 낸드를 대체하거나 하나로 두 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개발되면 무조건 노벨상입니다. 이거는. 아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기사로만 봤을 때는 그 말했었던 울트라램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파일럿형 제품을 생산 준비 중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길래 진짜 되나보다 했는데 생산을 할 거예요. 옵테인을 양산해서 한국에서도 살 수 있었어요. 인터넷에서 SSD 메모리 같은 것들. 근데 이제 고객들의 선택 못 받는 거죠. D램만큼 빠르지는 않고 낸드보다 비싸고. 이건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면. 울트라 램도 제가 볼 때 낸드보다 고성능 낸드의 성격인데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가 문제고요. 가격이 20% 비싼데 성능이 10배라고 하면 사겠죠, 사람들이. 근데 성능은 5배인데 가격이 3배다라면 일단 망설일 것 같고요. D램 대체는 일단 기본적 원리상 그렇게 빨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역시 현직에 계셨던 분이 설명해 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울트라램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처참했던 파운드리 쪽 얘기해 보겠습니다. TSMC가 2분기에 점유율 70%대, 삼성이 7.3%였네요. 7.6%. 7.3%. 네, 뭐 그랬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거 지금 아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를 갖고 왔거든요.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표에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컬럼이 1분기고 제일 오른쪽 두 번째가 2분기인데 TSMC가 67.6%였다가 70.2%. 저는 이제 뭐 좀 높아졌다, 뭐 거의 2.5% 포인트가 상승됐다라는 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을 넘어섰다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보통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독과점에 대해서는 자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거의 관용을 베풀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독과점 때문에 제재를 많이 받고 과징금을 물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조차도 네. 그다음에 분할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TSMC 시장 점유율 70% 넘게 되면은 제가 예상컨대 분명히 미국과 EU 어디서든지 독과점 이슈가 제기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가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파운더리 시장 자체가. 네. 여기서 하위 업체들한테 기회가 열릴 수도 있고 일정 부분. 근데 여기서 근데 누가 그 기회를 얻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궁금증인 거죠. 네. 제일 좋기는 삼성전자가 그 수혜를 누려가지고 시장 점유율 갑자기 20%까지 팍 올라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보시다시피 1분기에서 2분기 가면서도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굳이 외부에서 뭐 압력을 내서 낮아진 게 아니라 스스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수혜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일단은 우리가 조금은 의구심을 갖게 된 부분이고요. 사실 저는 근데 더 걱정인 게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국 업체들이 자체적인 AI 칩 만든다고 공개하면서 오히려 2위와 3위의 순위가 바뀌는 건 아닐까에 대한 걱정은 좀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2위와 3위 수위가 오히려 조금 더 벌어졌죠. 1분기보다. 그래서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사실상 그래서 지금 SMIC도 보면 시장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예. QOQ로 보면은 근데 지금 제가 일단 10개 중에서 중국 업체가 어딘가를 말씀드릴게요. 네. 3위에 있는 SMIC가 중국 기업이고요. 예. 근데 6위에 있는 화홍그룹, 네. 화홍그레이스 그룹이 있고 화홍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넥스칩이라는 게 있죠. 9위에. 그다음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대만 아니면 이스라엘 기업들인데 그래서 중국 기업이 3개가 탑 10에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합치면 9%가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합치면 합산으로 하면 삼성을 앞지르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독자적으로 SMIC가 단독으로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을 누르고 2위로 올라가는 건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원래는 이제 뒤에 있었던 질문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뉴스에 보면은 아직은 루머 수준이긴 한데 네. 여기 시장 점유율에서 지금 4위, 5위가 지금 합병할 거라라는 네.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4위는 UMC는 대만 기업이고 5위 글로벌 파운더리는 미국 기업인데 사실상 모든 공장이나 뭐 대부분의 거점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적만 미국인 기업인 거고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가깝죠, 지리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4위와 5위인데 합쳐지면 시장 점유율이 지금 보면은 2위로 올라서 8% 네. 넘어서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의 지금 변수로 떠올라서 근데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러면 시장률 높아진다고 삼성전자를 위협할 거냐? 그건 아닌 게 서로 제품군이 다릅니다. 지금 UMC랑 글로벌 파운더리는 10나노 밑에 기술을 아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저 위쪽에 레거시라고 할 수 있는 뭐 20나노, 30나노 기술을 주로 양산하는 기업들이라 삼성전자 주로 4나노, 3나노, 5나노 이쪽에 주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TSMC랑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라 그래서 시장 점유율로 보면 수치로는 2위로 올라섰지만 삼성전자하고는 고객이 많이 중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위협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반면에 오히려 지금 보면은 그것도 삼성전자를 위협한다기보다는 아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중국의 3사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급자족해야 되는 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국산화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중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중국 고객들만 갖고도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최근에 보면 알리바바가 최근에 AI 칩 만들었다고 해서 시장에서 주가들이 출렁거렸었는데 그게 얼마 전까지는 TSMC에서 만들었었는데 네. TSMC랑 이제 거래 막히잖아요. 그렇죠. 작년 11월부터 이제 중국 기업들은 TSMC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SMIC가 그 역할을 하기 시작해서 그렇죠. SMIC의 기술과 알리바바나 화웨이의 설계 기술이 종합된 것들이 지금 AI 칩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게 엔비디아를 지금 긴장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아직은 못 미치지만 네네.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결국엔 중국의 AI 경쟁력 플러스 중국의 파운더리 시장이 중국 자체 시장만 가지고 내수만 가지고도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막 2위와 3위 또 바뀌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뉴스 있었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뭐 마무리는 지어볼까 하는데 그
중국 공장에 장비 반입 규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저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약간 대답하시는 분들의 온도차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박사님께서는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주제로 방송을 다른 곳에 했는데 예. 같은 패널로 나온 분하고 저하고 비교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지금도 또 오늘 뉴스가 뜬 건데 미국 쪽에서 뭐 공식은 아니지만 정부 누군가가 아마 상무부 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다시 삼성 하이닉스는 뭐 퍼머넌트는 아니지만 1년 단위로 건건은 아니더라도 1년씩 묶어서 그냥 단체로 포괄적 승인해 줄 수 있다라는 온도의 뉘앙스 말이 나오긴 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제도가 바이든 때 사실은 생긴 제재거든요. 2022년 10월부터. 예. 근데 거기서 사실은 한국 기업들 유예를 해줬던 것 뿐이죠. 그 제도가 뭐냐 하면은 로직 디바이스는 16나노, 14나노, 네. 낸드는 128단 이상, 디램은 18나노 이하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는 중국에 반입할 수 없다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 기업들은 유예가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에 근무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네. 유예를 되고 있는데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이미 장비 반입이 굉장히 답답해졌다고 그래요. 네. 이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예 자체를 이제 없애버린다. 그러면 거의 사실상 제대로 된 공장 운영이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뭐 1년 단위로 유예를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중국 공장 이제 제 역할을 이전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입장인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점점 이 팹은 올드 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신공정은 못하는 팹이 되는 거는 자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 가지 변수는 그거를 한국 기업이나 중국 장비 업체들 대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래서 한국 소부장한테는 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런데 한국 내에서도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네. 나머지 80%는 미국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이걸 대체할 기술이 있느냐. 중국도 똑같아요. 국산화율이 20%밖에 안 돼서 국산화율이 쉽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은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팹들은 굉장히 제한을 갖고 있고 EUV 장비 발입이 안 된다는 게 또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예. 그건 아예 막혀 있는 건데 이제 디램 낸드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정 스텝에서 EUV를 쓰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은. 근데 EUV 없이 해야 된다. 이러면 결국에는 중국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럼 우리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느냐? 보증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한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에 팔기 위해서 중국 공장이 존재하는데 중국 거한테 밀린다. 경쟁력에서. 그러면 그 시장은 점차 뺏길 수밖에 없는 거라 미국에서 장비를 팔든 안 팔든 상관없이 중국 공장의 수명은 이제 끝나간다고 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엑시트 플랜을 그거를 이제 제가 어쨌든 그냥 무질서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질서 있는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땐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박사님 뷰에 한 표 얹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금과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것만 정리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주가를 예측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으로 1년,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 사이 중에 AI 관련된 주가들의 거품이 한 번 정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AI를 이끌고 있는 건 HBM이고 사실은 그 앞에 단에는 GPU가 있는 거잖아요. 예. GPU 판매가 주춤되면 AI 생태계 전체가 다 주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작년과 올해 GPU가 포함되어 있는 게 로직 IC예요. 반도체 시장을 구분할 때 로직 IC의 시장 성장률이 30%였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돼 폭발적인 AI 시장과 주가의 상승이 있었던 건데 내년 전망치가 몇 %냐? 9%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3분의 1로 뚝 떨어진다는 얘기라서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성장세가 둔화되는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도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많은 목소리들이 힘을 얻게 되고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계속 플러스로 가긴 하지만 성장세라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PER 가지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니까 네. 너무 빠를 거라고 예상했는데 기대만큼 이제 안 되겠구나라면 주가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게 올해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 홍콩과 중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대체제로서 오히려 올라갔는데 내년 그 AI 전체 조정받을 때는 전반적인 AI 주가들이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